지금 전쟁 중인 가장 뜨거운 국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중이거나 전쟁 준비 중이거나 전쟁이 방금 끝났거나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태생 자체가 문제를 안고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었다면은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 말이 아니라 볼프도 그렇고 나중에 지금 일란 파페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거는 궁극적으로 세틀러 컬러니얼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정착민들의 식민주의.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결국 미국 갔죠. 그다음에 캐나다 갔죠. 호주 갔죠. 뉴질랜드 전부 다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라를 세우는 게 그 사람들이 그냥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세웠잖아요. 네. 그걸 세틀러 컬러니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영국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 지금 왜 이스라엘한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 자기네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동질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니네 제국주의 국가들 니네들이 뭐 다른 게 뭐야 이렇게 되니까. 다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게 신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일란 파페는 그 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자기가 유대인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시온주의자들은 어떤 게 시온주의냐면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하느님이 땅을 줬다고 믿는 사람들. 그게 거기에다가 정착민들을 모내고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게 1948년이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도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우겠다. 시온주의의 바탕을 한 국가를 세우다 보니까 계속 뭐 우리 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준비하거나 싸우고 있거나 계속 그런 상황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와, 그럼 이거 참 그 선진 국가들이 좀 이거 답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진국이 무슨 답변을 미리 있어요? 제국주의에서 한번 그런 것들 했던 국가들이 야 그거 이렇게 해야 현명해 하고 앞선 길들을 좀 먼저 터 나갔으니까. 근데 그게 되기가 어려웠던 게요. 1917년에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벨포어가 소위 말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확하게 내셔널 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셔널 홈 for the Jewish people. 유태인들의 내셔널 홈을 만드는 것을 영국이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소위 말하는 벨포어 선언이거든요. 선언을 하면서 이제 시온주의자들의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벨포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1919년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70만 명의 아랍 사람들보다 자기한테는 더 중요한 건 시온주의자들이다. 시온주의자들이 더 근거가 있고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영국은 우리가 이제 벨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유대인들만 우리가 시온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 중에서도 시온주의자들이 있어요. 크리스천 자이오니스트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건설돼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것도 크리스천 자이오니스트들이고요. 그러면 아랍은 뭐 했느냐? 사실은 이제 이게 비극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난 나라를 반드시 세울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라를 세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시리아의 소작농들이었어요. 시리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기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없다.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의 일부일 뿐이다. 여기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벨포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수천만 명의 아랍인들이 무슨 소리냐?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이다 라고 같이 도와줬으면 독립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렇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다는 거를 팔레스타인들이 주도를 못하고 주변 아랍 국가들, 그 주변 아랍 사람들, 특히 시리아 대민족주의에 그냥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못 세운 거고.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나는 진짜 내가 우리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주인의식 갖고 나온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1967년 전쟁에서 진 다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문제를 주변 아랍 사람들이 좌지우지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패착 중에 하나예요. 너무 뜻하네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피에로를 만들었던 슈카일이라고 의장이 있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뭐라고 그랬냐면 1948년에 팔레스타인 시리아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거의 끝난 겁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은 여권이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 여권은요. 있어요? 여권 없죠. 예, 여권 없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통행증만 발급받아서. 그렇죠.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해외로 나가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나가요?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오지는 못하죠. 아,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이스라엘이 안 받아줘요. 그래서 나가면은 못 들어옵니다. 예전에 톰 행크스 주연의 공항에 네, 같이 공항에서 되는 같이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건이 없으니까 그 국가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 거주하는 것을 종지시켜 버리면 이 사람은 국제 미아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외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떤 뭐 민족 국가, 어떤 독립된 국가를 세우기보다는 아랍 전체를 하나의 아랍 민족주의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아랍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 적용이 안 되는 게 주변에 이미 다 독립했거든요. 근데 정치, 외교, 힘의 논리를 빼고요. 이스라엘이 사료상 확인되는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어딘가에 정확하게 살았다. 그리고 나갔다라는 입출입 기록이 돼 있는 혹시 사료가 있는 게 있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이 최초로 확인되는 사료는 이제 이집트 사료가 있죠. 고대 이집트 사료가 있죠. 그러니까 메렌프타 석피라고 불리는 비석인데 대략 한 기원전 1200년경의 이제 기록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이집트 파라오가 저기 이제 레반트 지방에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다 황폐화시키고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인데 거기에 지금까지 확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첫 번째 단어가 거기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 도시를 지칭하는 결정 문자가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서 그 도시를 때려 부수고 왔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는 도시를 나타내는 결정 문자는 없고 민족 집단만 나타내는 결정 문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집단은 정착민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반유목하던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오늘날 그 유다 지방이라는 말을 나오는 거는 페르시아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에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해방시켜 준 다음에 너희들 돌아가서 살려면 살고 우리한테 살려면 살려 하면서 그 당시에 예후드 지방이라는 걸 만든 게 그게 유다 지방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시온주의자들의 가장 가까운 과거는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해요. 그다음에 그 로마의 독립운동을 해서 첫 번째 1차 독립운동에 66년부터 73년에 끝나는데 제 70년에 예루살렘 성경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쫓겨나고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죠. 예, 디아스포라가 근데 본격적인 디아스포라는 132년에서 135년에 2차 독립전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러면서 로마가 유대인이라면 꼴배기도 싫다. 그러면서 아예 못 들어오게 쫓아내버렸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완전히 바꿔버려요. 예,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제 135년부터 본격적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거고 그게 돌아온 게 이제 근대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그들이 거기에서 독립전쟁을 했고 쫓겨났다라는 건 사료상 명확하게 있는 거네요. 60년에서 70년, 그 다음에 73년에 마사다가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그 시기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뇨. 팔레스타인을 로마가 정복했을 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이 있었었죠. 그때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었고 예수도 그때 그때는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아랍 민족들이 살았었는데 이스라엘 이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해산되면서 그 공간을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아랍인들 들어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오랜 방황을 마치고 누구세요? 이렇게 아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무슬림들이 이 팔레스타인 정복에 638년이거든요. 638년에 정복했을 때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다 쫓겨나 있었어요. 쫓겨났죠. 예,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이라면 꼴배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을 다시 이쪽에 살게 만든 사람들이 아랍인들이에요. 638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살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아니었으면 당시 아랍 무슬림들이 아니었으면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에 와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동질의식을 느껴주고 왜 아랍인들은 근데 도와줬어요? 불쌍하니까요. 니네 그리고 여기서 살던 애들이니까 와서 살으라고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만약에 유대인들을 크리스천들이 잘 같이 살았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던 1000몇백 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누구 여기 살던 분이세요? 하면서 쫓겨났을 때 그러면 그 오래 산 세월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 계세요. 우리가 이만큼은 봐드릴게.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 받아두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죠.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온지는 몰랐죠. 근데 예. 이제 자리 잡았으니 힘으로 내가 한번 너희 넘어오지 마.
네. 이렇게 그래서 시작이 사실은 된 그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들어왔을 때 결정적으로 제가 항상 말해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의 가장 원죄는 유럽의 크리스천들입니다. 같이 살았어야죠. 근데 못 살겠다고 쫓아내고 두들겨 패고 하니까 못 살겠다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래 빨리 나가 해가지고 오늘날 이 교수님 왜 이렇게 괴롭히셨습니까? 제가요? 유럽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여러 기간들이 있잖아요. 뭐 역사상 많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좀 대안이 필요했었던 건데 이 대안을 한꺼번에 그래 이 수백 년 역사에서 결국은 다 쟤네 때문이야라는 게 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유대인을 이상하게 본 거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일단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는 유대인이 아닌가? 예수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논리는 이상한데 어쨌든 그들이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신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저들과는 상종하면 안 된다. 근데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식전에 손 씻는데 기독교인들은 손 안 씻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상한 놈들이라고 이제. 우리와 좀 다르다. 그래서 아예 사는 것도 격리시키고 이 사람들은 사회활동을 거의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 관직에 오르기도 힘들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다른 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기독교인들에게 금지된 직업 밖에는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리대금 뭐 돈을 다루면 험한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또 유대인에 대한 이 유럽인 기독교인들의 시선이 안 좋으니까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요. 뭐 중간에 구타, 폭행, 뭐 린치. 그래서 아예 따로 사는 곳을 분리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토고 이탈리아에 이제 처음 생기는 게 이제 게토거든요. 그게 개토예요. 예. 네 개토. 예. 근데 게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아 우리도 이게 좋아.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도 베네치아 그 게토에 가면 게토 입구에 군인들이 이렇게 수다 떨고 있어요. 노닥노닥. 그 군인들이 예전부터 있던 그 게토의 치안을 지키는 군인들이 전통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걔네들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침부터 뭔 수다들을 그렇게 떠는지 군복 입고 한쪽에 이제 총 메고 그 앞에 서서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개토가 있다는 게 놀라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게토의 흔적만 남아있죠. 그냥 되게 그 작아요. 전통을 예. 이어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게토, 베키아, 구게토, 신게토 뭐 이렇게 하고서 많을 때는 몇천 명이 좌우지간에 이 좁은 공간에서 살았다라고 하고 이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제 베네치아 게토에 살던 유대인이 샤일록인 거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유대인에 대한 견해 약간 저는 다르게 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유대인 지금 모든 이제 그런데 그 셰익스피어의 비니스 상인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아까 유럽에 있는 유대인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중국에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명나라 때. 막 다 뿔뿔이 흩어졌어. 네, 카이펑 유태인이라고 있었고, 저도 그 얘기 중앙아시아에 예, 그 실제로 부하라 있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유태인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사실 전 세계에 다 있고, 이게 유대인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2000년 전에 흩어진 사람들이 몇백 년 뒤에 다시 모였을 때 수십 개 민족이 있는 근동 특성상 혈연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중세 유럽에서 보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계급성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그 슐러마 산드 같은 사람은 만들어진 유대인이라는 책도 만들어서 근대 이후에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게 형성된 계급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유대인 성공 비결은 아까 음모로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유럽에 있는 아슈케나즈 유태인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한 농업 경제력이 아니라 은행이나 기술과 같은 무형의 자산들을 가지고 부를 치웠던 계급들이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 19세기 이후에 상당히 어떠한 이 세태와 잘 맞았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게 원래 민족이었다가 하나의 계급화되었다가 다시 민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꾸 유대인 하면 마치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가장 가까운 역사는요. 1894년에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독일 대사관으로 프랑스의 군사기밀이 넘어가가지고 그 범인을 잡았는데 그 잡은 사람이 드레이피스가 잡혀요. 근데 드레이피스가 잡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에밀 졸라가 예. 뭐 쓰고 그랬죠. 그래서 에밀 졸라가 여기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그랬었던 거고, 근데 그 사건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누구냐면 당시에 파리에 있었던 헤르츠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기자인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충격을 먹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가장 진보적인 국가인데 게토를 해방시켜준 국가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범위로 몰린다면 유럽에서는 살 나라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96년에 데어 유덴슈타트라고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쓰고 1897년에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1904년에는 당시 교황 비오 10세를 만납니다. 비오 10세를 만나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비오 10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인 또 너희도 우리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는 헤르츠는 그러면 이 사람은 시온주의자인데 유대교에 대해서 아느냐? 유대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온주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시온주의는요 세속적 이데올로기고 당시에 이 사람이 유럽에 있는 랍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우리끼리 살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된다고 그랬었을 때 랍비 유대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종교인들이 너 뭔 짓 하냐? 너 지금 이렇게 네 멋대로 하느님 신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그 전에 이 설레발치다가 큰 코 다친다. 그래 가만히 있어라. 이게 당하는 것도 우리가 아픈 것도 이거 다 하느님이 주신 시련이고 메시아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건데 지금 설레발치지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거부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시온주의고 시온주의는 세속주의고 이 사람이 결국엔 성공을 한 거예요. 프랑스가 결국 잘못한 건가요? 아, 사실은 종교로서는 이스라엘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시 유럽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그랬죠.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시면 시온주의 하고 나오는 것은 종교하고는 관계가 없고 종교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우리 다 죽어라고 해서 만든 게 이스라엘을 국가를 만든 거고 종교 믿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서는 야 우리가 밖에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고통을 받아야 돼. 그때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래야 진짜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죠. 그리고 시온주의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종교적인 게 아니었어요. 진짜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대교와 이슬람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처음 시작할 때 아랍 민족주의와 시온주의의 싸움이었어요. 좋은 거 배웠네요. 오늘. 네.